네, 안녕하세요. 이베스증권에서 유통 화장품 업종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입니다. 네, 저도 서브웨이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제 강의하고 일단 1시간 20분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분은 이제 시간이 되면은 Q&A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증권사에서 유통 화장품 업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리서치 센터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분석하는 IT 업종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뭐 미디어 엔터 쪽도 있는데 저는 백화점 3사,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편의점 2개, 그 외에 이제 카페24 같은, 안 들리세요? 네. 아, 아, 지금 키우시는 거예요? 볼륨 키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카페24 같은 인터넷 플랫폼들도 담당하고 있고요.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제 또 다른 걸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제 이름 검색하시면 오리나의 유통규환이라고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관련한 업종의 업데이트들을 좀 화요일, 금요일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녹화를 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 중에 올라갈 것 같고요. 둘째로는 또 동대문 요새 풀필먼트가 뭐 여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에이블리나 브랜디 같은 플랫폼들이 떠오르고 있어서요. 거기서 또 옷도 팔고 있습니다. 뭐 저는 2월부터 시작했는데 두 벌밖에 안 팔리긴 했는데 어쨌든 쇼핑몰 사장님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 했던 거는 또 제가 쿠팡 플렉서 너무 네? 네? 뭐라고요? 네, 쿠팡 플렉서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아르바이트도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분석할 때 좀 직접 해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지금 동래북 유통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유통업계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배경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좀 바뀌는 유통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파트 3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케이스 스터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통 업종을 맡게 된 게 제가 딱히 유통을 좋아해서는 아니고, 원래 제 2011년도에 이제 두 번째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자동차 업종을 맡기로 약속을 하고 이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장님께서 갑자기 야 유통 비었으니까 그냥 네가 유통해라. 여자애들 유통 많이 해.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유통을 맡게 됐고 그리고 유통하시는 분들이 보통 의류나 화장품도 같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부터 지금 9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동안의 유통업종이 사실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롯데쇼핑,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의 총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 추이인데요. 제가 처음에 롯데쇼핑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잡고 시작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주가가 10만 원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물건을 팔 때 땅 위에서 팔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잘하는 업체들이 갑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 깔아줄 테니까 너네는 들어와가지고 물건 팔고 수수료 내! 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은 뽀찌 떼먹었던 비즈니스가 이제 유통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온라인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땅 위가 아니라도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 항상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은 이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죠. 그냥 월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전기세, 물세 다 들어가다 보니까 온라인 대비 항상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마켓시어를 뺏겨온 것이 이제 오프라인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트 같은 경우도 뭐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존 점포 신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도 뭐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사실 국민소득 3만 불을 이제 찍으면서 1999년도에 백화점 점포 수가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매장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때 일본과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구도 일본보다 조금 적고요. 그리고 국토 면적도 조금 작기 때문에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시면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시기에 코앞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 이후에 약간 복합 쇼핑몰 형태가 좀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새로이 나타나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롯데쇼핑도 뭐 향후에 계획이 200여 개 점포를 닫는 게 지금 목표라서 오프라인 점포들이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온라인은 계속 좋은 것인가? 온라인도 계속 좋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동안에는 가격이 싸니까 이제 오프라인 쉐어를 많이 뺏어왔는데 근데 이제는 그마저도 누가 싼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 마우스 하나 인터넷 검색하시면 똑같은 상품들 수십 개씩 나오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일 싼 거를 고르다 보니까 이거는 가격이 빵원이 되지 않는 한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소셜 커머스로 시작을 해서 약간 이커머스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적자도 다 합치면은 지난해 연간으로 거의 8천억 가까이 됐고요. 아시는 대로 쿠팡도 지금 누적 적자가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손정희 회장이 계속적으로 펀딩을 해주는 걸 갖다가 손정희가 한국에 추경해줬다. 1조짜리. 그래서 소비자들은 해피하고 쿠팡은 적자 내고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떨 것 같냐고 보시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터넷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커머스 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한 3주 전일 거예요. 한 달 전 좀 안 됐는데 페이스북도 샵 기능을 런칭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2018년도에 커머스 쪽을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저희가 가장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대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또 특가 창고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들을 내면서 올해 네이버 페이랑 같이 굉장히 공격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인스타그램도 아시겠지만은 뭐 쇼핑 태그 기능 런칭을 했고 미국에서는 인앱 결제도 가능하게 지금 구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이커머스 쪽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늘어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해 선순환 이제 구조를 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 세상에 전화기가 딱 한 대만 있으면은 과연 그 전화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정답은 전화기 가치는 제로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의 주 기능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건데 한 대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근데 만약에 두 대가 있게 되면은 한 개의 연결을 만들어내죠. 근데 만약에 그 두 대에서 2.5배 증가한 5대가 있을 때는 연결 개수가 똑같이 2.5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10배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수가 이제 정비를 하는 거랑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연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는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시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 게 라인보다 기능이 뭐 엄청 뛰어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썼을 때의 효용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여자분들 잘 아시는 인블리나
아니면 남자분들 잘 아시는 감스트나 뭐 이런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플랫폼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인블리 처음에 옷으로 시작했지만 화장품도 갖다 팔고 애기용품도 갖다 팔고 사람들이 이미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뭘 갖다 붙이든 간에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터넷 플랫폼들도 지금 뭐 시작은 SNS, 검색 포탈 뭐 다양하게 시작했지만 사실 커머스를 갖다 붙여도 이제는 비즈니스가 워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지속적으로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은 이 유통업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좀 잡아가고 있는지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상장사들 그리고 또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온라인 업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들보다 싸거나 아예 싸버리거나 두 번째는 남들이 안 하는 거 내지는 못하는 거를 해주거나로 차별화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낮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온라인 대비해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 이 오프라인들은 온라인이 못하는 걸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이 못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명품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뭐 물론 이제 요새 브랜드들이 닷컴 사이트를 조금 확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샀는데 그래서 가서 막 음료수 대접받고 또 가방에 흠집도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사고 싶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강화를 또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먹는 거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상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새 백화점 가시면 막 지하 1층에 닭강정 맛집 뭐 온갖 맛집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지하 1층에 갖다 놓은 게 이제 온라인이 못하는 이제 방향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 판교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보문고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애기들 탈 수 있는 회전목마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체험 쪽, 경험 쪽을 이제 강조를 하는 모델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화점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M들을 강화하면서 복합 쇼핑몰 형태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은 가격을 낮출 것인가? 이것도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빵원이 되지 않는 이상 뭐 절대로 이거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배송하고 결제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쿠팡이 로켓 배송이 2길 배송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날 오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더 배송 시간이 길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단축될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비누로 머리 감다가 샴푸로 감기 시작하시면 다시 비누로 빠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 다음날 와버리는 배송이 더더욱 길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커머스 업체들도 지금 빠른 배송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제도 그렇고 뭐 회원 가입도 그렇고 요새 Z세대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회원 가입이래요. 그래서 뭔가 쇼핑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가입하려고 하면은 그냥 바로 포기해버린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 범용이 가능한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간편하게 결제를 구현해 주는지도 향후에 이커머스의 중요한 그런 차별할 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기업들 그리고 또 담당하지 않더라도 이 유통업에 속해 있는 업체들 모두 다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코로나19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점심을 시켜 먹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의도의 배달앱인 쪽 배민 라이더스가 원래도 늦게 오긴 했는데 이번 3월달, 4월달에는 정말 뭐 1시간 넘게 계속 걸리면서 왔었고 그리고 또 바꾼 것 중에 하나는 사재기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쓱닷컴 들어가서 또 화장지가 중요하다 그래갖고 화장지도 좀 많이 사놓고 막 이런 소비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재난이라는 게 바꾸는 것을 이제
과거에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사스가 발병했을 때 2003년도에 그때 인터넷 쇼핑이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우리랑 다르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면서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이라는 거를 경험하게 됐던 시기가 이때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바바가 사실 승기를 잡게 된 것도 이때 시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대지진은 자연 재난이었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그런 사회 인프라들이 많이 망가지면서 편의점이 그 기능을 흡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온수 같은 것들을 편의점이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편의점이 그 도심 내 요지에 있다 보니까 물자를 또 나눠주는 그런 네트워크로도 활용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실적이 망가져야 정상인데, 일본의 편의점은 2011년도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발병도 어떻게 보면 사회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온라인 쪽으로의 가속화를 좀 진행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주식시장에서 이번에 가장 좀 놀랐다고 생각이 되었었던 부분은 온라인으로 제일 안 사시는 세대분들이 들어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대로 50대 이상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께서 가장 온라인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의 이제 생필품 쪽에 이제 구매가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같은 글로벌 소비재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을 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대 이상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그런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건 뭐 다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 이번 전염병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된다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포인트이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밖에 안 나가시고 또 마트 같은 데 안 가시면서 홈쇼핑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해 중순부터 상장사 중에 홈쇼핑 업체가 GS 홈쇼핑 그리고 현대 홈쇼핑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CJ 홈쇼핑은 아시는 대로 E&M으로 이제 흡수합병이 되었고요. 두 개를 원래는 유통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는데, 저는 커버 안 하기로 이제 지난해 중순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이제 SEO 수수료를 많이 내도 효율이 날 수 없는 채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커버를 안 하는데요. 근데 이번 1분기 때 좀 홈쇼핑들이 수혜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틈을 타서 또 네이버가 아시는 대로 셀렉티브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런칭을 해가지고 최근에 매장 같은 데 방문해가지고 물건도 팔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인플루언서분들 섭외를 해서 그런 식으로 라이브 커머스로 대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넘어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반강제적으로 체험을 시키면서 가속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제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온라인 지금 성장률 비교를 해보시면은 뭐 약간 뭐 당연히 온라인이 플러스고 오프라인 마이너스였는데, 폭이 이 정도로 벌어진 거는 처음이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전체 한국 소매 유통 중에서 한 30%까지 지금 온라인 비중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다 좋냐? 뭐 모든 품목이 다 좋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온라인 쇼핑에서 지금 남은 블루오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개는 식품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식품을 가장 지금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통 소매 판매액을 얘기할 때 한 473조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먹고 쓰고 여러분들 모든 소비하시는 금액을 5천만 국민 걸 다 합치면은 그 정도 금액인데요. 근데 왼쪽에 파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먹는 겁니다. 음식료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는 아니고요. 뭐 글로벌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이 30% 정도인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30%의 금액 이제 곱하시면은 뭐 한 130조 좀 넘을 텐데, 이 금액의 온라인 비중이 10%가 이제 막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인데 보시면 빨주노초 파남보 되어 있거든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빨간색이 이제 식품이고요. 가장 많이 이제 온라인 침투로 넘어간 게 맨 위에 있는 보라색 서적이랑 문구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존이 사업을 시작을 해온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책을 팔았잖아요. 근데 책을 파는 이유는 사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은 썩지도 않고 그리고 ISBN으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팔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은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온라인으로 이상한 게 올 리스크가 가장 적은 그리고 퀄리티의 문제가 가장 없는 품목이 이제 책이었고 그 책과 음반 뭐 이런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쪽 생각해 보시면은 그 90년대 뭐 초중반 이럴 때 온라인 쇼핑 처음 생기면서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용산의 용팔이 아저씨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자제품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한 의류로 지금 와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옷이나 화장품도 지금 많이 온라인 비중이 넘어왔고, 가장 온라인으로 팔기 힘든 게 이제 음식료품입니다. 왜냐면 음식료품은 일단은 SKU가 너무 많아요. 네, 개수도 너무 많고, 사과도 뭐 종류가 대구 사과도 있고, 뭐 나주 사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똑같은 SKU 품목이 이제 분류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거는 신선하게 배송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온라인 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형마트들도 그렇고 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쿠팡 같은 경우도 로켓 프레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글로벌 업체들은 이미 인지를 하고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대로 2017년도에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이라는 미국의 고급 슈퍼마켓을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2018년도에는 또 필팩이라고 온라인으로 의약품 배달해주는 서비스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요거를 1조 원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왜 좀 성인병 있으셔가지고 처방전 그냥 매번 받아서 약을 대량으로 받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처방전을 등록을 해놓으면 온라인 상으로 계속적으로 약을 정기적으로 배달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사실 홀푸드 인수할 때 다들 막 미쳤다고 그랬어요. 오프라인 문 닫고 있는데 왜 인수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식료품을 하려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이제 이런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품이 온라인 쪽에 확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커지고 있는 것도 새벽 배송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구글에 제가 우리나라처럼 좀 이렇게 빨리 오는 데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구글에다가 던 딜리버리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이커머스 배송의 최첨단 케이스 스터디로 한국이 나올 정도로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많많이 발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9년도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한 8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지금 2015년 대비해서 거의 80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식료품은 사실 이게 제가 집에 있을 때 받아야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뭐 새벽배송이라는 게 아침 지어 먹으려고 새벽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게 없을 때 택배가 오게 되면은 그게 있는 동안 변질될 수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집에 있을 때 받으면 가장 좋은데 다들 자느라 있는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여성 경제활동 높아지고 있고 또 1인 가구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약간 여가활동식으로 장을 봤던 것들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그런 목적 구매로 변화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제가 뭐 아무리 10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밭대기를 매입해가지고 막 콩나물을 소중히 키워서 그걸 신선하게 배송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인블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박즙 하나 잘못 팔았다가 그 사단이 나는 것처럼 제 음식료품은 사실 아무나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대형마트들이 절대로 놓치고 싶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장복이라는 활동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돈이 많든 정말 거지든 아니면 잘생기든 못생기든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라면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소비 활동이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락인을 할 수가 있는, 보통 흔히 말하는 자물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뒷목 잡고서 끌려가서 지금 쇼핑을 한번 해보게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 정착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뭐 습닷컴이나 롯데는 지금 좀 고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롯데가 그동안에 이제 온라인 마트 쪽을 담당하는 물류센터 가동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온라인 성장을 계속 식품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이. 근데 이번에 거의 9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지금 가장 저희의 유통업계 내에서는 강력한 경쟁자로 또 부상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쿠팡이 공격하는 거 잘 막아냈고, 뭐 같이 피 흘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또 하나의 이제 대항마가 네이버가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이버 보셨겠지만은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런 브랜드의 플래그십 사이트를 갖다가 지금 네이버 안에 심어서 백화점과 겨루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가 창고는 생필품 위주로 지금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대형 마트랑 또 경쟁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쇼핑이랑 지금 경쟁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또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는 거는 또 오픈마켓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지금 심어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점포 네트워크 내지는 배달 라이더 인력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3가지를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정리한 페이지여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쇼핑 증가하고, 근데 그 안에서 온라인 장보기가 가장 올라오는 부분이고, 또 재밌는 게 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같이 증가하는 게 또 골판지 수요입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택배 상자의 원재료가 이제 골판지인데, 그 골판지 가격이 지금 골판지의 원재료의 그 폐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이 폐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 환경 보전 정책 때문에 얼마 전부터 폐지 수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폐지 수출 못하면서 지금 한국에 남아 돌아가지고 폐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골판지 수요가 같이 증가하니까 지금 이쪽을 다루고 있는 이런 업체들도 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 3인데 에서는 풀필먼트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비마트, 그래서 배달의 민족 요새 핫한 비마트라는 모델, 그리고 올리브영 이 점포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마트가 지금 거인인데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비마트를 혹시나 광고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광고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시작을 할게요. 왜 그런 거 있잖아. 필요한데 꼭 찾으려고 하면 또 없는 라면 국물이 남았는데 말아먹으면 역시 중요한 건 타이밍. 초소형 본격 배달의 시대. 비마트가 왔다. 네, 저는 이 광고를 보고 진짜 너무 충격받아서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마트 다 망했고, 왜냐면은 그동안에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대량으로 장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과연 사람들이 장을 볼까? 네,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서비스여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제 편의점 업체들이 많이 긴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작 초기다 보니까 뭐 성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위협적인 모델인 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을 제가 진짜 공들여서 그린 그림인데, 저희가 장보기라는 활동을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전통 시장에서 판매했고, 배달도 안 되고, 카드 결제도 안 됐던 게, 국민소득 한 2만 불 넘어가면서부터 대형마트라는 이제 채널이 생기고, 주차를 해서 다 같이 주말에 장 보러 가는 여가 활동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최근에 배송이 뭐 쓱닷컴 같은 경우는 빠르면 당일에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쿠팡이 로켓 배송으로 2길 배송을 굉장히 보편화 시켜버렸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장바구니 사이즈는 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송 시간도 계속적으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 업체들도 이런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비마트의 꿈이 뭐냐면 냉장고 안에 식재료를 3일치까지 줄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온데맨드로 쇼핑을 하게 하지 굳이 냉장고에 쌓아두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알리바바의 허마시엔성이라는 모델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그 허마시엔성은 아예 집 안에 냉장고를 없애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근데 비마트는 거기까지는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 발 양보해서 3일치까지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초소량이고 번쩍 배달이라는 건데요. 초소량은 앞서 이제 보셨겠지만은 뭐 곰탕을 엄청 좋아하는데 막 벌크로 사갖고 다 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마트 가시면은 햇반을 박스 단위로 파는데 낱개로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번쩍 배달이라는 거는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식료품 배송해 주는 거는 똑같지만은 이 장바구니 사이즈가 점점 더 1인 가구에 맞춰서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배송 시간도 더 단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걸 처음 하는 것이냐?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13년도에 반찬 배달 서비스인 배민찬을 런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장도 운영을 했고 또 PB 상품들 제조도 직접 했었는데, 근데 이거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아한 신선들이라는 자회사 통해서 했었는데 적자가 그렇게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접고서 바꿔가지고 지난해 11월 달에 정식 런칭한 게 이제 배민마켓이랑 서비스를 하다가 정식 런칭을 한 게 비마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거에 강점을 가지고 어떤 거에 방점을 두고 좀 시작을 했는지를 보시면 아무래도 배달 인력인 라이더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풀필먼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1륜차 배달이라는 거는 3km 반경 안에서는 4륜차보다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도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차도 아무데나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송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배민 커넥터 그리고 배민 라이더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제 온라인 식료품 배달하는 데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커머스로 시작한 업체들이 배달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쿠팡도 쿠팡 이츠를 런칭을 했으니까. 근데 배달로 하시는 업체분들은 또 오히려 이쪽 이커머스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요 아시는 대로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배달의 민족을 인수를 했는데, 근데 여기도 올해 하반기에 요기요 스토어라는 똑같은 비즈니스를 런칭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보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마트랑 요기요 스토어랑 뭐 합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투 트랙으로 가는 계획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뭐 입점해갖고 수수료 떼는 걸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 직매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SKU는 한 3,000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 타겟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전체 상품 구색의 한 50% 정도는 HMR이나 간편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마트에서는 지금 깐마늘을 70g부터 살 수 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 마늘 먹는 양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만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쓱닷컴은 지금 기본으로 살 수 있는 단위가 200g부터거든요. 대신 싸고. 그래서 근데 사실 1인 가구들이 뭐 이렇게 사봤자 꼭 남기고 버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소포장에 맞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정육이나 수산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을 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간편식이나 과자 같은 공산품이 지금은 주력 품목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매입한 지금 물건들을 어디다가 가지고서 풀필을 하느냐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비마트의 점포라고 불리는 다크스토어 형태의 물류센터가 서울에 16개, 지금 왼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인천에 2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서울시 지도를 다운받아서 다 찍은 건데요. 어떻게 찍었냐면은 그 알바 천국 들어가시면 비마트에서 포장 알바하는 걸 구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거든요. 알바를 하려면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나씩 취합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서울에 16개 정도 있었고, 지금 마포 티타운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마포점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영등포점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 온 거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건물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이제 비마트인 건 아니고 3층만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층은 마트였고 망한 커피숍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2층에는 PC방이 있었고 3층에 자리해 있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올라가다가 자세히 보시면 CCTV 있어가지고 혹시나 누가 쫓아올까봐 여기 살짝 찍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 손님은 받지 않고 재고만 지금 보관하는 형태로 다크스토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지금 저희 주변에 비마트가 이런 물류센터를 심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여기에 상주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그 주문에 맞춰서 이 피킹을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포장까지 해가지고 라이더분을 전달하면은 그 라이더분들이 배달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볼까 하고 후기를 좀 찾아봤는데, 의외로 제일 많이 후기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가 DC인사이드 알바 갤러리 가시면 제일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고생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에 잘 없고, DC인사이드 알바 갤러리 가시면은 비마트 후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점포는 엄청 바쁘다고 해요. 강남에 있는 점포들은 뭐 부대 껴가지고 피킹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또 널널한 점포들은 내가 이 돈을 받고 일을 해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할 정도로 많이 놀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편차는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다 마치고서 전달을 해주는 라이더분들이 한 17,000명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배민에 이제 라이더라고 등록을 해주시고 전속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2,300명 가량 되고요. 그리고 쿠팡 플렉스처럼 일일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이 배민 커넥터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 14,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17,000명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CJ 대한통운이 이제 우리나라 택배 점유율 1등인데 거기 기사님이 총 18,000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민 라이더는 지금 이제 오토바이 가능한데, 배민 커넥터는 오토바이 외에도 도보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자전거라든지 킥보드 이런 것들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쿠팡 플렉스 아르바이트 한 다음에 올해 원래 하려고 했었던 유튜브 컨텐츠가 배민 커넥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막 하이바도 주고요, 막 이런 배낭도 주고요, 막 되게 그런 템이 많아갖고 해야겠다 싶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동대문 쇼핑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자기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배송 캐파 인력을 가지고서 지금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 들어온 게 이제 비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지난해 11월 달 런칭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좀 논하기 이릅니다만은, 저희가 보는 이제 과제라고 보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류 자동화이고요. 왜냐면은 뭐 지금 아르바이트 후기 보시면 다 매뉴얼리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피킹하고 선반에 진열하고 또 입고가 됐을 때 그거 풀어가지고 적재해 놓는 것들 다 지금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비마트가 1시간 안에 배송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지금같이 초기라서 주문이 좀 적을 때는 괜찮은데, 주문이 폭증하면은 이제 이 80평이라는 한정된 공간 하에서 사람들이 많이 투입돼서 부대 끼면서 피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자동화는 조금 향후에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과제는 라이더 분들 확보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보통 이제 그 배민 라이더 분들께서 비마트 주문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식 배달은 국물 흐르고 막 식고 면이 불고 막 이런 이슈가 있고 또 갖고 가면 손님이 또 막 컴플레인 걸고 막 이러니까 짜증난다. 그냥 비마트는 공산품이니까 이거 깔끔하게 배달하면 끝난다라고 하다 보니 그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의 배분을 향후에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비마트가 향후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배달 주문들이 폭증하면서 라이더 인력이 많이 부족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해 갈지 과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달 팁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배달의 민족 앱에 들어가시면 비마트라는 코너 보셨을 거예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배달 팁이 공짜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노로바이러스에 최근에 걸렸었는데 그때 거의 죽어가던 시기에 포카리 스웨트 시키면서 한번 써봤었습니다. 근데 잘 오더라고요. 1시간 안에 진짜 왔었고. 그래서 지금은 공짜인데 결국에는 이제 2만 원 이상이어야지 무료 배송이 서비스가 이 비마트 서비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본점 뽑으려고 많이 시킬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민 그러니까 이륜차 오토바이 탑박스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한정이 되어 있고 보통 10kg가 넘어가는 걸 실으면 오토바이가 중심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마트가 지금 가장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륜차라는 배송 캐파인데 향후에 소비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다들 많이 시킬 거니까 조금 지금보다는 장바구니 사이즈가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서로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좀 무색하게 만드는 게 향후의 전망되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도 향후의 과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마트 배송 캐파를 가지고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영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저희도 주가가 되게 좋았던 업체들 중에 하나가 이제 ODM, OEM 회사들, 한국콜마, 코스맥스처럼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의 제조를 담당해주는 업체들이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소비자들이 트레이딩 다운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합리적 소비가 굉장히 많이 바이럴되고 또 나타났던 게 이때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저가 위주의 좀 빠른 트렌드 그리고 빠른 제품 순환 주기를 가진 그런 브랜드들이 등장을 했는데 뭐 당연히 의류에선 대표적으로 유니클로, 자라, 뭐 망고, H&M 있을 거고요. 생활용품에서는 뭐 저기 무인양품이라든지 뭐 자주나 뭐 이런 친구들이 등장을 했었고 화장품의 SPA 버전은 저희가 통상 아는 뭐 이니스프리나 에뛰드나 내지는 페이스샵처럼 원브랜드 샵이 약간은 화장품 SPA 버전의 1세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2세대로 지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게 H&B 스토어고요. 아시는 대로 뭐 일본에서는 드럭스토어 형태로 불리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B 보통 헬스앤뷰티 스토어로 불리고 있는데 이 시장도 지금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멀티 브랜드 샵으로 보통 얘기가 되는 올리브영이나 랄라블라 이제 과거 왓슨스 아시겠지만 이름 왜 바꿨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랄라블라 그리고 부츠 그다음에 롭스 같은 이제 브랜드들 이제 멀티 브랜드 샵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번 2020년도에는 이제 H&B 스토어 시장 규모가 한 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사실 아리따움이 그동안에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위주로 팔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점포 신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멀티 브랜드샵 형태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의점하고 비교해봐도 출점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이제 편의점이 많이 포화가 된 시장이고요. 근데 여기가 한 점포가 커버하는 인구 수가 한 2,3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한 1,300명 정도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출점이 많이 됐다 보니까 한 점포가 담당하는 인원이 좀 작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편의점을 더 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고 대신 편의점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14년도, 15년도 막 이럴 때
김혜자 도시락 나오고 백종원 도시락 나오고 이럴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프랜차이즈 계약이 이제 끝나는 5년이 보통 있다 보니까 다시 재계약 시즌이 돌아오는 게 올해부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런 재계약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서로 땅 따먹기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드럭스토어 같은 경우, H&B 스토어 같은 경우 출점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드럭스토어 한 개가 커버하는 인구가 거의 6천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3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2000년대 수준보다도 지금 3배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커버하는 게. 그렇다 보니 향후에 그만큼 출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온라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사실은 이게 한창 출점하던 시기에 온라인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다 보니까 저희랑은 조금 다른 환경에 처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멀티 브랜드 샵들도 지금 온라인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화장품 지금 이커머스 성장률 추이를 봤을 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은 감소했지만 온라인은 올라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레알,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이번 1분기 실적 때 얘기 들어보면은 온라인 막 급증을 해가지고 로레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온라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잘했고요. 그리고 6월 18일 내일이죠. 예, 징동이 이제 그 쇼핑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때도 다 전력적으로 지금 거기에 마케팅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이 요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2018년도 12월 달에 오늘 드림이라는 이 풀필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상에서 구매한 제품을 주문 후에 최대 3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이런 데서 아무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처음으로 런칭을 한 거였고, 실제로 저랑 같이 일하는 제 밑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3포 배송 그리고 미드나잇 배송 같은 옵션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올리브영이 결국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점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전체 2019년도 H&B 스토어 점포 중에 한 81%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올리브영이고, 랄라블라는 GS 리테일이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그러니까 적자 내는 사업 부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폐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점포 신장률은 부진점을 닫다 보니까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회사의 방향성은 출점보다는 약간은 정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나쁜 점포들은 정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리브영에 지금 거의 1200개 넘는 수준의 점포를 가지고서 거기서 배송의 그 배송 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지금 해주고 있는 배달 대행 인력들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릉이라든지 바로고라든지 아니면 생각대로 같은 그런 업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달 대행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보통 뭐 광고를 심으면서 배달 인력까지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여기 보시는 배민 라이더스라든지 쿠팡 이츠 같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광고만 하고 우리가 라이더 인력은 제공 안 하는 친구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광고 플랫폼은 없지만 배달 인력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맨 위에 있는 부릉, 뭐 바로고 그리고 생각대로 같은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도 뭐 자체 배송 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진행한다기보다 이런 배달 대행 업체들의 배송 인프라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편의점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점포에 안 오고 그 점포 너무 많고 객단가를 좀 올리기 위해서 지금 배송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이상이면 지금 해주고 있고, 거기에 활용이 되는 인력들도 다 여기 맨 위에 보시는 부릉이나 생각대로 같은 업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서 배민 같은 경우는 그 라이더 인력 가지고서 풀필을 했다면 여기는 점포를 가지고서 지금 풀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와 있고, 여기 똑같이 온라인 공격 받고 있지만 점포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되게 힘듭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 강제 휴무 때문에 2013년부터 보전하고 있었던 게 좋아질라 하니까 갑자기 쿠팡 및 마켓컬리 같은 친구들이 공격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온라인을 담당하는 물류센터를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인에 있고요. 그다음에 2개는 김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물류센터 면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하긴 해요. 쿠팡 대비해서. 쿠팡은 아시는 대로 지금 다루고 있는 SKU가, 그러니까 로켓 배송만 다루고 있는 SKU가 500만 개에서 600만 개 되거든요. 아시는 대로 마트가 보통 5만 개, 8만 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100배 넘는 수준을 지금 캐리하고 있다 보니까 물류센터 면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네오 1, 2, 3이 온라인만 담당하는 다크스토어 형태의 물류센터고요. PP센터가 점포에서 지금 처리하는 센터들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쿠팡 대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물류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고 하면 주민분들이 반발해가지고 물류센터는 무슨 물류센터야, 점포나 지어. 왜냐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점포가 있어야 좋은 거니까 그런 거 되게 싫어하셔서 그동안에 지으려고 했던 많은 부지들이 좀 무산되고 점포로 바뀐 거나 아니면 아예 캔슬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설비들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쓱닷컴 주문하시면 그 주문 내역에 들어가 있는 바코드가 나오고요. 그 바코드가 여기 토트라고 불리는 바구니에 붙어갖고 얘가 토트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주문한 것들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다이후쿠의 설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SF나 뭐 크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의 물류 자동화 쪽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의 사진에 맨 왼쪽에 이런 그 탑처럼 있는 것들이 적재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신라면은 신라면끼리, 백산수는 백산수끼리 같은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SKU끼리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주문한 그 주문 내역에 맞춰서 사람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사람은 여기 보시는 모니터에 나온 숫자를 보고서 한 개 써 있으면 한 개만 집어가지고 담고 다음 버튼 누르면 다음 게 오고 다음 게 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GTP 서비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물류센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일일이 피킹을 지금 비마트처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제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고 물건이 자기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그거만 숫자대로 피킹을 하면 되는 식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반발을 하시니까 최근에 점포를 이런 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마트 청계천점이고요. 원래 매장인데 이런 식으로 일부 공간을 물류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변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인 픽업 서비스 픽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하신 다음에 매장 찾아가시면은 이제 바로 픽업을 할 수가 있고 이 설비들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 보시면 동영상 나올 거고 저도 한 7월 초에 가서 찍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단순히 매장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로봇 카페 같은 것도 해서 로봇가 진짜 막 커피 부어주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SNS 바이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실 이러한 조심에 있는 점포들을 이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기지에서 저희가 좀 많이 벤치마크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보는 물류센터의 모습이잖아요. 항상 복도가 있고 선반이 있고 선반에 이제 물품별로 그래서 선반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킹하는 건데요. They shouldn't need rows of shelves or long walkways. So why waste time on shelf-based solutions when AutoStore is here?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 공간이 너무 아깝다. 이런 식으로 큐브 형태로 만든 물류센터입니다. Turn that wasteful air into storage and double, triple, or even quadruple the inventory capacity without moving to a new building. Bins are stacked right next to each other, on top of each other. Radio-controlled robots drive on tracks above the cube. Lifts down to grab bins and deliver them to workstations for order fulfillment or replenishment.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그냥 계속 갖다 주는 대로 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같은 SKU끼리 들어가 있는 토트가 켜켜이 쌓여 있는 큐브 형태의 물류센터라 보시면 되고 여기 위에서 로봇가 피킹하고 있습니다.
Every bin delivered to the workstations will be placed back on the top, making slow-running products to sink to the bottom. 잘 팔리는 것들은 위에다 배치해놓고요. 안 팔리는 것들은 밑에 깔아놔서 그걸 다 꺼내는 거는 미니멈하게. Digging becomes a minimum, resulting in high-speed operations. Your building can be 이렇게 SKU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It's a flat floor. The cube can be constructed around columns, and oddly shaped rooms get properly utilized. If higher performance is needed, you can add more robots. 그래서 이거 자세한 If more 거는 storage is 네. needed, we can expand 저 your 유튜브에 system 올라 있으니까 without 보시면 될 것 stopping 같고요. current 근데 operations. 하여간 중요한 게 이게 최근에 제일 좋은 게 앞서 보신 대로 굉장히 공간을 컴팩트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많이 공간이 필요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오프라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도심 요지의 네트워크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식으로 변모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오프라인 업체들은 온라인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온라인 업체들은 또 오히려 오프라인을 되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물류센터가 되게 많이 중요해지고 있고 물류센터를 구하기도 어렵고 부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점포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2017년도 말에 레포트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해 롯데 슈퍼 의왕 센터에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식료품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 아시는 대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망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사과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뭐 계란이 깨진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공산품에 적합한 그런 센터 형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SCO, 그러니까 요새 뭐 셀프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바코드 찍고 스스로 계산하는 거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한 대당 보통 1,6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한 점포당 마트 기준으로 6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코르, 아시는 신세계그룹의 멀티 브랜드 샵, 네, 화장품 쪽 하고 있는 시코르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동안에 마트에서 여사님들 출근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가격표 갈아 끼는 거였거든요. 종이 가격표. 근데 요새는 다 ESL로 바꿔서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고 그 외에도 이제 풀컬러 ESL도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포의 효율화를 내려고 하는 모습들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24 같은 경우도 무인화 지금 노력 지속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해 이제 런칭한 게 김포 DC점이라고 신세계 INC 데이터 센터 증축한 곳이 있습니다. 김포 장기동에 있는데 거기에 테스트 매장으로 지금 런칭한 게 정말 무인 점포이고요. 그동안에 말하는 무인 점포라는 게 사실은 다 바코드를 그냥 제가 찍었던 게 무인 점포였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하던 걸 그냥 제가 하는 거였는데 이 형태는 정말 아마존 고가 하는 형태로 비전 카메라가 이게 마우스고 이게 얼마다라는 걸 저희가 인식하고 아는 것처럼 똑같이 인식해서 지금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지금 시스템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지금 직업별로 나래비를 세워보면은 두 번째로 많은 직업이 캐셔라고 하거든요.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연봉이 보통 2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좀 넘는 수준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뭐 슬픈 얘기긴 하지만 세이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점포탄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업체들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풀필먼트 모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마위 회장이 전자상거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다들 막 미친 거 아니야? 뭐 전자상거래를 돈 제일 많이 벌었으면서 무슨 소리?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가 얘기했던 게 전자상거래만 지칭하는 단어는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오프라인 점포에 온라인 그리고 이제 물류까지 융합한 신유통이라는 형태가 부상할 것이다 라고 제창을 했었고요. 그거를 중국어로 하면 이제 신링쇼라고 직역하시면은 신소매예요. 신소매. 근데 네이버에 신소매로 검색하시면 민소매로 검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위에 떠요. 그래서 대체로 신유통이라는 단어로 좀 정착이 된 것 같고 이제 보통 뉴 리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일리가 있는 게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 베이스 업체들은 온라인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뭐 제트닷컴 인수하고 뭐 계속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또 웃긴 거는 온라인으로 시작한 업체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막 인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진짜로 지금 경계는 사라지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물류까지 지금 붙여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홀푸드 인수한 거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아마존이 여러 가지 M&A를 했는데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홀푸드 인수한 게 14조 원 규모로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큰 M&A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창한 이후에 지금 알리바바의 마이너장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줄기가 두 가지인데요. 여기 그림의 12시 방향에 보시는 것처럼 써마트 리테일이라는 중국의 대형마트 업체를 인수한 거가 있습니다. 이거를 3조 원에 이제 지분 한 36%를 매입을 했고요. 이 회사는 중국 전역에 460개 정도의 대형마트 점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기존 점포 신장률은 마이너스 7%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형마트 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온라인이 먼저 침투를 해버린 시장이어서요. 대형마트 자체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는데 근데도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알리바바가 지분 투자를 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줄기는 3시 방향에 있는 것처럼 이 하마 그림이 있을 건데 요 허마 신성이라는 슈퍼마켓을 자체적으로 런칭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꾸준하게 추점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허마 매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리바바 내에 되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티몰 아시죠? 티몰. TM마오는 이제 고양이가 마스코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페이의 이제 영문 이름이 엔트 파이낸셜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마스코트이고요. 그리고 또 알리바바 물류 담당하는 플랫폼 이 차이냐오라고 햇병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게 동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허마시엔성도 하마입니다. 하마가 마스코트. 그래서 이거는 증동의 물류 담당하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차린 그런 플랫폼이고 2016년도에 매장되고 나서 2달 만에 알리바바가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이게 신선식품 전문 포맷이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레스토랑을 갖다가 붙여놨고 그리고 주문 내 30분 안에 배송해주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를 좀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때그때 온디맨드로 주문에 30분 만에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인기냐면은 중국에도 저희 강남 파라콘 같은 거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확자를 써가지고 쉐를 써서 쉐찌빵이라고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요거를 허마 시엔성의 허로 바꿔가지고 허치팡이라고 그 30분 안에 배송을 해주는 집들이 허마시에는 점포 반경 3km 안에 있는 집들한테 배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반경 안에 들어가지고 30분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집들을 가리켜서 허치팡이라고 불리고 있고 제가 실제로 동그라미 쳐놓은 요것들이 다 허취 이렇게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마 고객의 한 80% 정도가 밀레니얼 친구들이다 보니까 뭐 품질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제 품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저기 사진으로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갔다 온 걸 조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하나 보시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마트에 사람이 엄청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고객한테 나가는 그 피킹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매장 천장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별로, 그러니까 마트 이럴 수 깨끗한 거 다 이 정도 깨끗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중국 마트가 정말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마트를 보는 거는 저도 중국 출장을 저희가 화장품 때문에 되게 자주 다니거든요. 근데 처음이었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매장 한 1,400평 정도이고 3,000개 정도 달하는 SKU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앱으로 여기 보시는 요 QR코드 같은 거 찍으면서 온라인 장바구니 담은 다음에 결제해서 바로 집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 상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바로 사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새 다 트렌드 똑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똑같은 가격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레스토랑을 결합을 해놔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신선식품을 사가지고 셰프한테 갖다 주면 셰프가 조리를 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둔 이유가 저희는 크게 두 가지라 보는데, 첫째는 중국이 외식 문화가 발달했다 보니까 이제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신선식품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폐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러 오는 사람들 외에도 먹으러 오는 사람들까지 유치를 시켜서 재고를 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푸드코트 저녁 8시였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실제로 17,000원 정도면 랍스타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랍스타 요리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SNS상에서 바이럴 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매장이고요. 앞서 동영상 보신 것처럼 직원들이 온라인 들어온 주문들도 이렇게 점포를 매장을 물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킹을 직접 한 100여 명 정도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 된 피킹 바구니들은 이렇게 올리면 여기 타고 올라가서 그냥 천장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다 취합이 되면은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아이캐칭한 요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오히려 보러 오기도 하고요. 내지는 또 점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타오바오 접속하는 중국 인구가 한 8천만 정도래요. 중국 인구가 14억이니까 그냥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수요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알리바바도 거의 24시간 가까운 배송을 해주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깔끔한 점포가 보기 힘들다라고 했던 게,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중국의 불과 4년 전의 중국의 마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름 없는 마트가 아니고 지금은 철수한 중국 롯데마트 매장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닭발인데 닭발을 손으로 다 집어가지고 다 확인한 다음에 그걸 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신선식품을 다 맨손으로 만져보고 사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위생도 안 좋았고, 그리고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았던 그런 형식이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밀레니얼 세대들의 패턴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집게 사용해서 피킹하는 쇼핑 문화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점포의 물류센터와 외에도 무인 물류센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꼭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었어가지고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베스트바이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거는 알리바바의 이제 경쟁사인 JD.com, 징동닷컴의 상해에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글로벌리 1등 물센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가 입고가 돼가지고 그걸 풀어서 적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갤럭시다 라고 이제 찍고 토트에 담고 있습니다. 갤럭시는 갤럭시끼리, 아이폰은 아이폰끼리 이렇게 적재를 하고요. 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수납하러 가는 거예요. 아까 이마트 그 센터에서 보신 것처럼 적재구역에 이렇게 다 차곡차곡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고객이 징동해서 갤럭시를 샀다 이러면은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지금 그 바구니를 내려오는 거고요. 일단 로봇 팔이 요걸 다시 집어서 인식을 하고, 뽁뽁이 포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를 자동으로 접는데요.
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주문 딱 들어오면 3초 만에 박스 사이즈까지 나옵니다. 닫고 그다음에 이제 송장 붙이고요. 이걸 갖다가 이 아마존 키마랑 비슷하게 생긴 AGV라고 하는데 요 이제 친구들한테 인식시켜서 여기다 올려주면요. 얘네가 이제 소팅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구멍이 상해 가는 거, 난징 가는 거, 북경 가는 거, 뭐 쿤밍 가는 거 다 목적지별로 다 밑으로 떨궈주는 거고요. 분류해서. 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센서 통해서 지금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차하면은 배송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모든 그런 소매 채널이 활성화되기 전에 앞서 사스라는 이슈 때문에 온라인이 먼저 다 침투를 해버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대비해서 굉장히 물류 쪽에 많은 혁신들이 나타나고 있고 매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좀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런 물류센터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첨단화되어 있는 정도가 앞서 제가 언급드린 롯데 슈퍼가 런칭한 오토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이마트가 지금 하고 있는 네오센터는 이제 유튜브에 네오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차, 그러니까 저쪽까지, 그러니까 그 미들마일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물류센터 안에서는 자동화가 되었지만은 결국에 운전해서 배송하는 거는 다 사람들이 하고 있긴 한데 나중에 자율주행차 나오게 되면은 전 과정이 다 무인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슬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중국은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스트바이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 전자제품 리테일 점유율 1등 업체이고 숫자가 빠져 있는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월 결산 기준으로 52조 정도로 했고요. 순이익은 1.8조 정도 했고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원 정도의 이제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에 나와 있듯이 다 아마존 때문에 고점을 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망했던 레디오 쉑 같은 업체들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그래도 대세적으로 우상향을 좀 하다가 최근에 좀 밀리긴 했지만 괜찮은 회사입니다. 왜냐면은 2012년부터 이 회사가 리뉴 블루라는 혁신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14년도에 처음으로 흑전을 했고 그리고 그 고객들을 갖다가 오프라인 점포로 이끌어내는 전략을 유효하게 펼쳤던 회사인데요. 그 리뉴 블루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일단은 아마존이 못하는 거를 해라 라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아마존 아시는 대로 미국에 데스바이 아마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존이 못하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설명을 해준다는 것들 내지는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들 이런 부분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을 아마존이랑 똑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프라이스 매치 개런티라고 아마존처럼 그러니까 베스트바이보다 더 비싼 가격, 더 싼 가격 봤을 때 그걸 가져오면은 그거에 맞춰주는 전략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영수증은 아마 게임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 영수증인 것 같아요.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을 엄청 사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스 매치 컴펜세이션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자기가 직접 싼 거 가지고 와서 그걸 맞춰준 내용이고 사실 이게 업체 입장에서 좋은 부분이 이러한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왜냐면 제가 안 찾아도 고객이 찾아오니까 그런 걸 또 축적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을 똑같이 세팅을 해놓고 대신 매장으로 오게 만든 전략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매장 안에 원래는 품목별로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었던 거를 각 브랜드 관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제 브랜드의 대표 그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설명도 해주고 또 그리고 신제품 기능 활용에 대한 서비스들도 제공을 했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점포 신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베스트바이가 매장을 사실 부진 점포는 닫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점포가 성장을 했다라는 거는 이 전략이 굉장히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점포를 또 활용한 픽업하고 반품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인데 미국 인구의 한 70% 정도가 10마일, 그러니까 우리 킬로미터로 봤을 때 한 16km 안에서 베스트바이 매장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월마트 같은 경우 한 8, 90% 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컴퍼니 애뉴얼 리포트에 써놓은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점을 이용해서 점포,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을 반품할 때라든지 아니면 주문을 미리 한 다음에 온라인 상의 주문을 픽업할 때라든지 점포로 사람들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주문 한 40% 정도가 점포 픽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1분기에는 50%까지 상승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서 기존 점포 신장 성장을 이끌어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콜스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업체인데 아마존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거든요. 근데 아마존의 반품을 받아주겠다라고 매장에 반품 코너를 설치하면서부터 기존 점포가 플러스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상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부분이 반품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배송을 빨리 하는 건 다들 누구든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사실 반품이 제일 귀찮고 제일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긴 해요. 저도 내놓으면은 이게 택배 아저씨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지, 그리고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되고 이러는데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 구현을 해내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뭐 베스트바이라든지 미국의 코얼스는 접근을 달리 좀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보트가 그러니까 로보트가 많이 적용되고 있고 자동화 많이 하고 있는데 로보트가 할 수 없는 서비스로 또 대행했던 게 베스트바이 전략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사실 긱스쿼드라는 조직을 인수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활용하기 시작한 게 최근 들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리뉴 블루란 전략을 시행을 하면서 그래서 고객이 안 오니까 우리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CTO들이 방문해서 무제한으로 기술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디지털 베이스로 바꿔가지고 시행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직접 가가지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기 네 번째 가닥에 보시는 것처럼 테크 토탈 서포트라는 서비스를 또 2018년도 런칭을 해서 제가 물건을 뭐 하이마트에서 샀든 100만 원 전에 샀든 그런 상관없이 연회비 내면은 그걸 맞춰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원수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유동업체들이 내놓고 있는 것들이 구독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묶어두고 자물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근에 마켓컬리의 컬리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전략들 베스트바이도 비슷하게 구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온라인이 반짝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예 전체적인 패턴을 시프트 시킬 거라는 건 다들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랬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도 다 듣거든요. 그래서 에스티로더, 로레알 다 들어보면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에 들어와서 하는 질문이 이번 발병 때문에 굉장히 기폭제로 바뀔 것 같은데 당사는 그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정말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어떤 그 기업이든 간에.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좀 발병이 심했던 국가들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글로벌 메가 트렌드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웃긴 게 지진 이후에 그 전력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그런 집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절전 상품도 인기를 끌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소비 패턴이라든지 주도 유통 채널을 바꿀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시프트 되는 거에 같이 이제 궤를 함께 하는 게 아무래도 물류이고요. 왜냐면 저희가 뭐 비대면이라고 해서 홈쇼핑으로 사든 VR 뭐 이거를 끼고 사든 뭐 온라인 사든 어찌됐든 간에 물건은 무조건 실물로 운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당연스럽게 뭐 배송이라든지 물류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측면에서 점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왔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업 내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잘하는 업체가 없고요. 다들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잘 꾸려나가는 업체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점심에 또 식사까지 서브웨이로 드시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뭐 재밌는 것들 화요일 금요일 맨날 올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발표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